안녕하세요. 비만과 다이어트 치료만 30년, 저는 분당에서 닥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이제 2024년 국민 건강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3명 중 1명 이상이 아침을 굶고 있으며 10년 전보다 결식률이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이제 아침 안 먹는 문화가 이제 대세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아침을 꼭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아침을 꼭 먹으라고 한 거는 우리 현대인들이 대사의 문제가 많이 와 있는 분들에게 아침을 드시는 게 훨씬 더 건강과 다이어트에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간헐적 단식을 아주 잘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뭐 굳이 아침을 꼭 안 드셔도 됩니다만, 간헐적 단식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거나, 그리고 현재 대사의 문제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아침을 안 드시는 이런 현대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사의 문제는 점점 더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아침을 좀 드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침을 안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몸은요, 만약에 밤에 7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고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로 뭐 10시, 11시 정도에 잠이 들었다. 그러면 밤 사이에는요, 포도당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우리 혈중 포도당 레벨도 잔잔하고, 덩달아서 우리 췌장은 쉬게 됩니다. 잔잔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의 첫 끼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부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바삭한 흰빵에다가 과일 주스 같은 거를 갈아서 먹었다면요, 혈당이 정상인도 200 이상 치솟아 올라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내가 그러면 아침을 7시, 8시 안 먹고 10시, 11시에 뒤로 미뤄서 먹는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안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그날의 첫 끼에 어떤 것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끼를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그러니까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혈당 스파이크가 더 강하게,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침을 7시에 건강한 계란과 그리고 통곡물로 먹고 나간 사람이 우리 점심에 12시, 1시 정도에 점심을 정상적인 일반 식사로 하신 분의 혈당과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일반적인 식당에서 먹었던 분의 혈당을 비교하면요, 혈당이 이렇게 아침을 안 드신 분이 훨씬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을 먹고서 한 140까지 올라갈 혈당이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먹은 사람은 160, 180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혈당을 오래 공복을 지킨다가 갑자기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혈당을 올리는 것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을 정확한 시간에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과 그리고 단백질, 야채, 그리고 좋은 지방 위주로 먹는 게 훨씬 건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한다, 그래서 또 살을 뺀다, 그래서 아침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점심 시간이 만약에 1시라 그러면 1시 전에 배고파서 뭔가 막 먹게 되잖아요. 11시, 12시 아무것도 안 먹고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1시에 식당에 가면은요, 엄청나게 빨리 먹거나 엄청나게 과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자기 통제가 부족하신 분들은 오히려 아침 식사를 하시고 점심, 저녁에 제대로 된 식사를 제 시간에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간헐적 단식으로 살을 빼기 위해선 아침을 안 먹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간헐적 단식은요, 모든 사람이 아침을 굶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간헐적 단식은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올빼미형 인간이에요. 그러면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저녁을 조금 늦게 먹을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거나 아침을 안 먹고 회사에 출근해서 10시나 뭐 11시 정도에 첫 끼를 먹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밤 사이에 공복은 지키지만 아침까지 공복이 좀 길어지는 이런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종달새형이라고 한다면 아침을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분들은 아침에 활동량이 많은데 그리고 머리도 써야 되고 하는데 아침을 안 먹는다면 더욱더 이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침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종달새형 인간들은 어떻게 간헐적 단식을 하느냐? 아침을 일찍 드시고요. 점심 드시고 저녁을 일찍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4, 5시 정도에 마치고 일찍 잠에 드시고 아침에 일찍 먹는다. 이게 종달새형 인간의 형태를 가진 이 간헐적 단식의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올빼미족의 스타일은요, 저녁 늦게, 저녁하면 7시, 8시 정도 식사를 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아침을 굶고 첫 끼 식사를 10시나 11시 이후에 하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침을 굶는 건 아닙니다. 아침을 굶는 게 곧 간헐적 단식은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요. 아침을
굶는다고 했을 때 점심 저녁에 제대로 된 식사를 잘 하면 간헐적 단식을 잘 하는 것이 되겠지만 아침을 굶고 점심을 정제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거나 한다면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음식을 참다가 갑자기 폭식해버리는 이런 습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먹으면 좋은 아침 공복 식단 메뉴를 추천해 주신다면요? 자, 저는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실 때 꼭 추천드리는 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아침에 드시고 나가면요. 점심, 저녁까지도 간식이나 점심 식사의 폭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고요.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다는 연구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은 어떤 걸 먹을 것이냐? 계란이 제일 좋습니다. 아침에 계란 2개 드시면은요. 단백질이 약 12g 정도 채워지게 되는데요. 이런 단백질을 계란으로 채우고요. 그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이죠, 계란은. 그다음에 이제 무가당 그릭 요거트라든지 뭐 두부라든지 그리고 무가당 두유 같은 거를 같이 드신다면 엄청난 양의 이제 단백질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루에 먹어야 될 단백질의 양이 한 60g에서 80g 정도가 될 텐데요. 이렇게 아침을 먹고 나가면 20-30g을 쉽게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단백질 그리고 야채를 같이 먹는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아침에는 이런 식사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을 먹는 것도 괜찮을까요? 자, 아침에 과일을 못 끊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아침에 과일은 되도록이면 썩 추천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요. 과일이 상당히 좋은 음식이죠. 저도 좋아하고 그리고 과일은 이제 미네랄과 비타민이 많고 또 천연 항암제다라고 할 정도로 그 안에 많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현대인들이 아주 먹거리가 풍부해진 상황에서 포만감 있게 아주 많이 먹은 다음에 또 과일을 먹는다. 또 빈속에 과일만 먹는다라는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과일은요, 탄수화물이에요. 과일이 탄수화물이라고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과일은 탄수화물입니다. 그 안에 과당 그리고 단순당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제 탄수화물입니다. 그 외에는 수분과 이제 섬유질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약간 상승합니다. 그런데 아주 당도가 높은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아주 많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감이라든지 바나나, 망고 이런 것들 아주 혈당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사과나 배, 뭐 블루베리 이런 것들은 혈당을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아요. 그리고 블루베리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저는 아침에 그릭 요거트하고 같이 드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양이 문제겠죠. 양은 뭐 사과나 배는 반 개 정도, 토마토는 뭐 1개 정도, 그리고 블루베리는 한 줌 정도 먹으면은 상당히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과일을 먹는 것은 내 몸이 건강하고 대사에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 좀 먹어도 상관없지만 내 몸의 대사의 문제가 지금 너무 많이 심각해져 있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비만이 있는데 굳이 과일을 또 먹는다는 거는 이 과당이요. 생각보다 우리 몸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일단은 인슐린 저항성도 일으키고요. 그리고 우리 과당은요. 일반적인 포도당 대사하고 조금 달라서 간으로 직행을 해요. 그래서 지방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혈당을 바로 올리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먹었을 때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또 고지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 한두 번 먹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에 과일을 먹는 게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는 다른 음식을 드신 후에 마지막에 탄수화물이니까 조금 곁들여서 약간만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과일을 꼭 드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음식을 먹을 때 식사를 줄이셔야 돼요. 아침에 내가 100%의 음식을 먹는다 생각하시면 과일을 내가 30% 먹는다 그러면 다른 음식을 60 내지 70%로 줄여야겠죠. 그리고 그 앞에 단백질이라든지 야채 같은 걸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 대사를 정상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과일을 한두 쪽 먹는 것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을 꼭 한식으로 먹고 싶다 하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네, 한식 좋죠. 챙겨 먹을 수 있는 분들은 챙겨 먹는 게 좋습니다. 한식을 드실 때는 반드시 흰 밥보다는요, 잡곡밥을 드세요. 잡곡밥은 이제 콩과 뭐 파로 같은 것도 좋고요. 뭐 렌틸 콩도 좋고요. 병아리 콩도 좋고 여러 가지 잡곡을 많이 섞어서 드실수록 좋습니다. 보리밥도 좋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백미보다 이렇게 잡곡밥을 추천하는 이유는 혈당 수준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밥은요. 최대한 나중에 우리가 식사에 순서가 있다면 제일 마지막에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우리 한식을 생각해 본다면 계란 좋죠. 그다음에 두부도 좋습니다. 두부 조림도 좋고 순두부도 좋고요.
좋고요. 그다음에 생선구이 같은 것도 좋겠죠. 이렇게 해서 단백질 섭취를 좀 많이 늘려주세요.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체단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채소를 먼저 드시고 위 벽에 완충제를 하나 깔아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단백질을 드시고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셔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포만감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밥 먹고 반찬 먹고 이렇게 먹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좀 음식을 좀 싱겁게 만들어서 탄수화물류를 제일 마지막에 드시는 것이 제일 좋긴 합니다. 실제 원장님이 치료하신 환자분 중에서 아침 식사와 같은 식생활 교정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신 사례도 있을까요? 이것은요, 저는 상당히 많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경험을 했고요. 아침을 바꿨을 때 몇 킬로나 빠지냐라고 수치로 얘기한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다이어트를 할 때 이 아침을 바꾸는 것이 이 다이어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하나의 기초가 될 수가 있어요. 처음 시작을 잘 이제 하는 다이어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저의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도 아침을 많이 거르고 그러면서 살이 많이 찐 적이 있었는데요. 아침을 챙겨 먹고 특히 이제 아침 계란 2개, 그다음에 그릭 요거트, 그리고 콩류 중에 뭐 낫또라든지 두부 같은 것을 먹고 나오면요. 정말 하루가 든든합니다. 그리고 점심까지 다른 음식 생각도 안 나고요.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도 상당히 많이 줄어요. 그리고 혈당 수준도 상당히 좋은 걸 저 스스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을 잘 먹고 나가면 그날의 점심과 저녁도 아주 좋은 음식으로 잘 먹겠다는 이런 생각도 생기고요. 점심 저녁에 폭식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날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우리 다이어트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고요. 아침 식사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를 항상 계획을 세워주시고 시작을 한다면 건강과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해외 SNS에서 파이버 맥싱이라는 다이어트가 유행하고 있다고 이제 닥터리 TV에서 소개해 주셨는데 아침에 야채나 식이섬유를 먹는 것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좀 긍정적인 반응인데요. 해외에서부터 파이버 맥싱이라는 다이어트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것을 같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파이버 맥싱이라는 건 결국은 섬유질을 많이 먹지 않은 운동입니다. 생각해보면 뭐 어려울 것도 없는 건데 또 그렇게 또 쉬운 부분도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보통 하루에 먹는 섬유질의 양이 많이 먹는 것 같지만요. 15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20 내지 30g으로 올리고 최대한 50g까지 올리자라고 하는 게 파이버 맥싱의 기본 토대예요. 그래서 이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면요. 식욕이 줄겠죠. 그러니까 섬유질을 많이 먹어서 배를 채워주니까요. 그리고 장에 내려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 섬유질은요. 유익균 먹이가 되면서 우리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이런 좋은 성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위에서 한번 이제 섬유질이 완충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갈 것을 막아줍니다. 만약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공복에 먹었을 때와 섬유질을 충분히 먹고 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그 혈당 수준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섬유질을 먹는다는 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섬유질을 충분히 많이 드시는 게 다이어트와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부터 이런 파이버 맥싱 다이어트가 유행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이것을 접목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단백질과 섬유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먼저 채우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탄수화물은 나중 순위로 밀어 나가야 된다는 게 이제 요즘 모든 영양학계, 의학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우리 현대 식단에서 어떻게 파이버 맥싱을 접목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하루 한 끼당요. 자기 주먹만큼의 섬유소 꼭 먹자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파이버 맥싱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다이어트와 건강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채소 중에 오이가 95%가 수분이고 섬유질은 적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섬유질이 적은 음식 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섬유질 많은 식재료는 무엇이 있나요? 이제 섬유질이 우리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섬유질이 적은 음식도 있죠. 그런 음식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배추나 상추 같은 잎채소예요. 우리 생각해 보면 김치 많이 먹으면 섬유질 섭취가 많이 될 것 같지만 썩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섬유질 섭취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물론 안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잎채소에는요, 배추나 상추 같은 속에 섬유질의 양은 약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 외에
외에는 다 수분과 다른 물질들이죠. 그래서 섬유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배추류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구마예요. 고구마도 좋은 음식이고 섬유질도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섬유질 많지 않습니다. 고구마 드시면서 섬유질을 많이 채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섬유질을 좀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ABC 주스, CCA 주스 이런 갈아낸 주스예요. 한때 24년, 25년을 통틀어서 정말 ABC 주스, CCA 주스 많은 유행이 불었죠. 근데 또 지금은 또 수그러들었어요. 이런 이제 유행 다이어트에도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섬유질의 부분만 봐서는요, 저는 ABC 주스, CCA 주스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야채가 중요한 이유는요, 섬유질이에요. 섬유질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안에 다른 부분도 상당히 좋지만 과일도 마찬가지고요. 섬유질이 풍부해서 먹는 건데 이 섬유질이 갈면은 많은 부분 파괴됩니다. 즙을 내면요, 거의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CA 주스나 ABC 주스는요, 섬유질 함량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생각만큼 CCA 주스, ABC 주스를 하루에 두세 번 먹었으니까 나는 섬유질을 충분히 채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정말 오산입니다. 섬유질은 상당히 적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나나예요. 바나나도 다이어트 할 때, 운동할 때 많이 드시는데 바나나에도 섬유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드셨다고 섬유질을 많이 채웠다는 생각은 안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요, 오이예요. 오이는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정말 자기 전에 먹어도 되는 음식인데 여기에는 대부분 95%가 수분입니다. 섬유질은 약 5%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적은 음식입니다. 반대로 이 음식이 섬유질이 많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음식 중에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에 섬유질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키위 먹으면 쾌변을 본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키위는 다이어트와 건강에 상당히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에 섬유질이 많다고요?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블루베리에도 섬유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블루베리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그냥 미끌미끌하고 섬유질이 없을 것 같은데 아보카도도 섬유질의 보고예요. 섬유질 상당히 많고요. 마지막으로는 말린 미역 같은 미역류 있죠. 해조류에도 섬유질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섬유질이 많은 음식, 적은 음식을 조금 알아서 파이버 맥신 다이어트에도 접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면 노폐물이 배출되고 염증이 줄어든다는 소금물 다이어트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몸에 안 좋다고요? 요즘 소금물 다이어트가 대유행입니다. 소금물 다이어트를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좀 의사의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이에요.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소금물이 왜 유행하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이제 불규칙한 식생활,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미네랄의 부족, 비타민의 부족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뭔가 다른 부분에서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그리고 미세한 탈수도 겪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소금물을 많이 먹어라 라는 식으로 잘못된 어그로를 끄는 이런 자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요. 소금을 많이 먹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소금물을 더 추가로 먹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자, WHO에서 권고하는 그 염분의 권장량을 한번 보면요. 소금은요. 소금 자체와 또 분자로 생각하는 나트륨으로 한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WHO에서 권고하는 소금의 하루 양은요. 5g 정도예요. 그러면은 작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8 내지 9g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WHO 권고보다 훨씬 많이 먹고 있죠. 이것을 나트륨 함량으로 구분을 해보면요. 약 2000mg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재 나트륨을 먹는 함량이 3000mg에서 3500mg이 됩니다. 이렇게 많아요. WHO 권장 기준보다 1.6배에서 2배 정도 높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소금을 많이 먹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소금물을 또 먹어라?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짜게 먹으니까 국 종류 해가지고 워낙 이제 그 장 종류 많이 먹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의사들이 저염식하라라고 권장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소금 섭취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아주 너무 극단적으로 저염식을 하신 분들이 계셨죠. 이런 분들에게 소금을 조금 줬더니 몸이 좀 괜찮아지고 상태가 괜찮아졌다라는 오해는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잘 먹고 식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금을 더 먹는다고 절대 건강해지지가 않습니다.
소금을 먹으면 뭐 소변이 잘 나온다, 대변이 잘 나온다. 이거 다 삼투압의 역할이고요. 눈속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쓰시면은요. 나중에 이 소금을 우리가 관장하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신장이거든요. 콩팥에서 소금물에 대한 이 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신장이 너무 과도한 일을 하게 돼요. 또 장으로 들어간 소금이 삼투압으로 인해서 물을 끓여들어서 대변을 보게 만듭니다. 좀 묽은 변을 보게 되죠. 이건요. 변비약 중에서도 이렇게 삼투압을 이용한 변비약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금물을 먹어서 해결할 게 아니라 변비가 심하다면 변비약을 드시면 되는 것이고 섬유질이나 다른 미네랄을 많이 드시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소금을 계속 드시면은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요. 고혈압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현재 내가 고혈압을 앓고 있고 그리고 협심증이나 뇌졸중 같은 거를 앓고 있는 분들은요. 절대로 소금물 추가로 드시는 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 신장 질환 있는 분들은 절대로 소금물 추가로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유튜버들이나 비의료인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정말 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런 의학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소금물을 막 먹으라고 권유를 했다가 어떤 분들은 신장 기능이 정말 안 좋아서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소금을 먹고서 투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투석을 한 5 내지 10년 뒤에 받아도 될 사람이 지금 당장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그런 무책임하게 소금물을 먹어라 하는 거는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소금물을 추가로 먹으라고 이제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본인의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요. 이제 의사들이 지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많은 부분에서 대응을 안 하시고 계신데 저는 일선에서 환자들을 보다 보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어요. 고혈압 환자가 조절이 안 된다든지 또 다이어트에 잘 된다고 또 소금물을 드시는 분이 계신데 다이어트에 소금물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우리 입맛이라는 게요. 짜게 먹으면요. 단맛을 같이 땡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짠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소금은요.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소금물을 먹었더니 살이 빠지더라라는 것들은요. 그냥 이뇨작용 때문이에요. 물 먹으면 다시 찌는 겁니다. 물 뺀다고 다이어트 되는 거 아니죠. 지방이 빠져나갈 리는 전혀 없습니다. 소금을 계속 먹었더니 비만이 악화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됐더라. 당뇨가 악화됐더라라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 기반으로 이런 그 잘못된 상식을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무작정 내가 소금을 추가적으로 먹는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소금을 그냥 음식에 같이 먹는 것과 소금물을 먹는 것은요.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이 소금물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음식에 먹는 것보다는요. 소금의 흡수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들어요. 우리가 나트륨 스파이크란 말이 지금 이제 비공식적 의학 용어인데 혈당 스파이크도 비공식적 용어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것처럼 나트륨 스파이크란 얘기가 나오거든요. 갑자기 혈중에 소금 농도,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요. 우리 신장이 정말 쇼크를 일으킬 정도로 갑자기 일을 많이 해야 돼요. 특근의 야근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평온하던 신장이 갑자기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장을 평생 써야 되는데 60대 70대 가면은 신장이 나가 떨어져 버리면은 심부전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걸 또 공복에 소금물을 먹어요. 이건 더 나쁜 겁니다. 우리의 공복은요. 우리 위와 장이 잔잔해지고 편안해진 상태예요. 모든 음식물을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준 이런 시기인데 공복에 소금물을 퍼부어요. 그러면 그 흡수력은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아주 지쳐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일부러 매일매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한두 번은 호기심에 해볼 수는 있지만 절대 하지 마세요. 소금물을 먹는다는 건요 독을 마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금물을 빈속에 먹게 되면요 공복에 먹게 되면요 위와 식도에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어요. 아주 미세한 부분이지만 위염, 식도염을 앓을 수가 있고요. 소금은요 공식적으로 위궤양의 원인 물질입니다. 위암에도 원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와 식도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소금물 공복에 먹는 것 절대 금해해 주셔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하고 레몬즙을 섞어서 샷으로 먹는 유행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즘에
왜 이렇게 공복에 뭘 먹으라고 하는 게 많은지 공복에 너무 먹을 게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올리브 오일 단독으로 보면요. 올리브 오일은 정말 좋은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기름 중에는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공복에 먹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올리브 오일은요, 지중해식 식단의 가장 주요한 성분이 되죠. 그래서 야채에다가 올리브 오일, 뭐 과일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먹자라는 게 이제 지중해 식단인데, 그거를 했더니 건강도 좋아지고 노화도 방지되고 다이어트에 좋아졌다. 이런 논문들은 많이 있습니다. 연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느 논문에도 FDA에서도 미국 그 의학학회에서도 공복에 올리브유를 먹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공복에 올리브유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저는 위와 식도가 타는 느낌이 들어서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위하고 식도에 자극이 되는 사람들은 공복에 올리브유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공복에 올리브유를 먹었더니 좀 포만감이 생겨서 다른 걸 좀 덜 먹게 되더라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굳이 의식을 치르듯이 공복에 올리브유를 꼭 먹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올리브 오일은 건강과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반드시 공복에 먹어야 되느냐는 논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레몬즙인데요. 레몬즙은 일부 연구가 있긴 하지만 레몬즙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라는 연구는 극히 드뭅니다. 레몬 회사에서 나온 것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레몬즙도 마찬가지로 다이어트에 좋다, 디톡스에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것들 올리브유나 레몬즙을 먹고 나서 다른 음식을 좀 덜 먹었더라, 또 기분상 이런 것들을 먹었더니 다른 나쁜 것들을 덜 먹게 되더라 라는 것들이 더 주요하겠죠. 그런데 또 올리브 오일과 레몬을 섞어서 아침에 공복에 먹는다, 또 아예 그렇게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저도 환자분들이 갖고 먹으니까 저도 먹어봤는데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맛도 썩 좋지는 않고 올리브 오일도 그렇지만 레몬즙은요 아주 위와 식도를 자극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위산 역류 그리고 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복에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같이 먹는 것은 별로 추천하진 않고요. 올리브 오일, 레몬즙은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고 뭐 해는 없다. 그거를 먹는다 그래서 몸에 해가 될 건 없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인 물을 먹기 힘든 사람한테 레몬즙을 짠 물을 먹었더니 이분들이 물을 잘 먹더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레몬탄 물을 적극적으로 먹는 것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은 이런 오해와 진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들 외에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아침 공복에 피해야 될 것들 쭉 나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커피입니다. 공복에 커피를 드시는 분들 많이 있죠. 잠을 깨운다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먹고 공복에 커피 드시면은요 위하고 식도가 상할 뿐 아니라요 우리 교감신경이 깜짝 놀라요. 대사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맥박수도 올라가고 식은땀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잠을 깨운다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연구에서 혈당도 올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커피는 식사 다 마친 다음에 출근쯤 돼서 한 잔 마시는 거, 공복이 아니라 식후에 마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꿀물이에요. 제가 요즘 환자분들을 이제 그 문진을 하다 보면 아주 다이어트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란에 그릭 요거트에 잘 먹는데 잘 들여다보니까 혈당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왜 올라가나 봤더니 이 무가당 그릭 요거트가 맛이 없고 텁텁하니까 여기다 꿀물을 타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꿀을 타서 드시면은요 혈당 반드시 올라갑니다. 천연이라 꿀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꿀이라고 해서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설탕하고 진배 없습니다. 그냥 천연에서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좋은 성분들은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 몸은요 설탕과 꿀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복에 꿀 한 숟갈 먹는다? 제일 나쁜 습관입니다. 내 몸이 당뇨가 있다든지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든지 대사증후군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분들은 공복에 꿀 먹는 거 정말 피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과일즙.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CA 주스 그리고 ABC 주스가 유행을 하다가 지금 좀 뜸한데 이 과일을 즙을 내서 먹는 거는요 썩 좋지 않아요. 과일은 그냥 씹어 드십시오. 달지 않은 과일을 씹어 드시는 건 괜찮지만 아주 당도가 많은 과일을 즙을 내서 먹는다든지 말린 과일을 먹는 건요 그냥 설탕을 먹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냥 설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일을 즙을 내서 드시지는 말고요 씹어서 드십시오.
그다음 미숫가루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미숫가루 참 좋아해서 미숫가루를 아침에 먹고 나가면 후루룩 먹기도 좋고 속도 든든하다 이런 분들 계신데 미숫가루 먹고 혈당 한번 재보십시오. 나물하고 밥을 먹은 사람과 미숫가루를 먹은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요. 미숫가루 먹은 사람들이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미숫가루는 무엇입니까? 그냥 밥을 만든 것을 누룽지로 만들어서 그 누룽지를 다시 간 거잖아요. 그냥 정제된 탄수화물을 또 갈아낸 거예요. 이거는 떡이라든지 아주 갈아낸 죽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숫가루도 상당히 혈당 지수가 높고요. 또 미숫가루를 먹을 때 다른 반찬 많이 먹나요? 그냥 후루룩 먹고 뭐 김치 몇 개 집어 먹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은 우리 몸에 탄수화물 외에는 다른 영양소가 들어올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미숫가루 먹는 것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바나나요. 바나나 좋은 음식이죠. 헬스하는 사람들도 많이 먹고 하는데 바나나가 좋은 이유는요. 우리 뭐 여러 가지 영양 성분도 많이 들어있고 또 혈당을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 생각보다 많이 올리고요. 그리고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은요. 우리 위벽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그네슘이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공복에 먹게 되면요. 마그네슘 농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서 우리 몸에 썩 좋지 않은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 자체는 알칼리성 음식이긴 하지만 위에 들어가서 당이 올라가게 되면요. 위산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저도 느껴봤는데 바나나를 아침에 먹고 나갔어요. 저도 예전에 모를 때 바나나를 먹고 나갔더니 하루 종일 속이 안 좋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위산을 증가시켜서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기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공복에 드시는 거 별로 좋지 않고요. 제가 혈당을 다 측정을 해보고 했는데 바나나 한 개도 혈당을 많이 올리진 않지만 조금 올립니다. 그래서 꼭 드시려면 식사와 함께 바나나 반 개 정도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뭐 헬스하시고 이럴 때 급할 때 갖고 다니면서 조금 먹는 건 괜찮지만 많이 드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인데요. 고구마 다이어트 할 때 많이 쓰시죠. 감자보다 혈당 지수도 낮다고 알려져 있고 섬유질도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섬유질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혈당을 상당히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재밌어요. 고구마는 생고구마가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찐고구마가 그나마 좀 낫고요. 군고구마 그리고 말린 고구마는요. 혈당을 어마어마하게 올려요. 튀긴 고구마는 더 나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고구마나 찐고구마 정도를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찐고구마도요. 한 개 정도 드시면 혈당 많이 올려요. 그래서 반 개 정도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복에 먹지 마세요. 식사 후에 조금 드시는 건 괜찮지만 공복에 드시면은요. 혈당도 많이 올릴 뿐더러 그리고 우리 위 속에 들어가면요. 고구마 먹고 나서 속 아프신 분들 많을 거예요. 탄닌, 악효질 이런 성분들이요. 위벽을 자극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위산 분비를 많이 해서 위염, 식도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침에 좋은 음식, 아침에 나쁜 음식을 적절히 잘 고려를 해서 드시면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이어트에 칼로리보다 혈당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다이어트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다이어트 가설이 3개 정도 뭐 더 있습니다만 크게는 3개 정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칼로리 가설이고요. 두 번째는 혈당 가설입니다. 혈당 인슐린 가설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장내 미생물 가설. 이렇게 이제 크게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의학계나 영양학계를 지배했던 것이 칼로리 가설인데 칼로리가 많으면 살이 찐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육을 한 접시 먹은 것과 그리고 떡을 한 접시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어떤 게 더 많이 살이 찔 것 같으세요? 떡을 먹으면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그것도 한 접시나 먹으면요. 우리가 수육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대두가 된 게 혈당 다이어트고 혈당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는 것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이 살을 찌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혈당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런 기전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씹어서 소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우리 몸에서 이 탄수화물을 흡수하게 되죠. 그러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요. 이 포도당이 혈중에 떠다닌다고 우리 몸에서 영양소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췌장에서는요. 인슐린이 뿜어져 나와요. 탄수화물을 먹었네. 포도당 레벨이 올라갔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바로 뿜어냅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이 혈당이 올라간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끄집어 들여와야 비로소 여기서 세포 안에서 ATP가 생성이 되고 이제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요게 기본적인 에너지 생성의 대사 기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요.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잘 갈아내고 도정이 잘 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탄수화물을 먹었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몸이, 우리 췌장이 이러한 정제된 탄수화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기능을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혁명, 농업혁명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 한국이 그중에서도 거의 최첨단이에요. 길거리에만 나가보면요. 빵이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탕후루, 최근에 두쫑쿠까지 엄청나게 많은 이런 탄수화물류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 아이들부터 성인들을 유혹을 하잖아요. 한번 맛보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또 먹게 되고 또 먹게 되고. 이렇게 혈당이 많은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혈당 수준이 너무나 빨리 올라가는 거죠. 이 천천히 올라가서 통곡류들은 천천히 올라가는데 정제된 탄수화물은 너무나 빨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도정하고 갈아내는 과정 속에서 이 섬유질이 없어지다 보니까 혈당을 이제 천천히 올리게 되는 완충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혈당이 너무 많이 빨리 올라가요. 이렇게 혈당이 너무 많이 빨리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도요, 너무 빠르게 나옵니다. 이것을 인슐린 서지라고 하는데요. 폭풍처럼 밀려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올라간 혈당을 200까지 올라간 혈당을 확 잡아내려요. 뚝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어떤 현상을 겪냐면요.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인슐린에 의해서 뚝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는 혈당이 한 80 내지 90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아직 저혈당은 아니에요. 정상인들은 저혈당에 거의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은 저혈당하고 똑같은 증상을 느낍니다. 예를 들자면 극심한 피로감, 허기감, 손 떨리고 식은땀 나고 어지럽고 정신도 혼미하고 짜증이 나고 이런 증상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단맛 나는 탄수화물을 또 집어 먹습니다. 간식으로. 그럼 혈당이 다시 올라가요. 그럼 이런 증상이 해소가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늘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미숫가루를 먹고 출근을 했어요. 배고프지도 않을 때인데 10시, 11시만 되면 허기가 지고 몸도 안 좋고 짜증이 나고 이래서 또 단 거를 주워 먹습니다. 초코파이라든지 과자를 또 먹으면 또 혈당이 올라가요. 그럼 점심에 식사하러 갔을 때 또 배고파요. 그러면 또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국밥 같은 걸 먹어요. 그러면 또 혈당이 또 올라가요. 하루 종일 혈당이 요동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로리 이론은요, 나름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만 칼로리 갖고서 모든 다이어트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 혈당 가설, 혈당 인슐린 가설이 훨씬 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더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혈당 다이어트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왔는지 아닌지 여부를 식후 졸림 여부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밥 먹고 졸리다고 전부 혈당 스파이크가 아니라고요. 예. 이제 밥 먹고 이제 피곤함이 생기면은 이제 혈당 스파이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혈당 스파이크가 나는 밥 먹고 졸리니까 다 혈당 스파이크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시려면요. 혈당 측정기를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아마 몸에 부착을 하시면 제일 쉬워요. 내가 아주 극심하게 피곤하고 당이 떨어졌다고 느꼈을 때 실제로 혈당이 떨어지는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혈당을 한번 재보시면 돼요.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증상이나 기존으로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밥 먹고 피곤하다고 무조건 다 혈당 스파이크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자, 식곤증과 혈당 스파이크를 구분하는 방법.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식곤증은요, 식사를 하신 다음에 식사 직후나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내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는요, 1시간 이후부터 2시간 정도에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혈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그 시간이기 때문이죠. 기전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식곤증은요, 우리 몸에서 음식이 위 안으로 들어가니까 위쪽으로 우리의 모든 혈액이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뇌에서는 상대적으로 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피곤해하고 약간의 그 저산소증 같은 피곤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에서 졸린 거는요, 혈당이 요동을 치면서 생기는 혈당 변동성 때문에 생기는 피곤함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식곤증에서 증상은요, 그냥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 나른함.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의 피곤함은요, 정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피로감이에요. 너무 무기력해지고요, 피곤합니다. 여기서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식곤증은요, 커피 먹으면 좋아져요. 반짝하니까, 커피가 잠을 깨워주니까. 그런데 이 혈당 스파이크는요, 커피를 먹어도 해소가 안 돼요. 당을 먹어야 해소가 됩니다. 탄수화물을 먹어야 기운이 좀 나는 것 같고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자면 그냥 식곤증은요, 그냥 우리 몸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이거는 건강을 위협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식곤증 때문에 무슨 질병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는요, 이 심혈관계의 합병증, 그 다음에 당뇨병으로 갈 수 있는 전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질병으로 가는 계단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현재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질병으로 이완되지 않도록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빵, 떡, 면을 포기할 수 없다면 식습관을 조절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예, 빵떡면 안 먹는 게 제일 좋지만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안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빵떡면을 먹을 때도 어떻게 먹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먹는 순서를 좀 바꾸셔야 돼요. 처음에 체단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채소 먼저 먹고 단백질 먹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면이나 빵을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라면을 꼭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끓여 먹는 라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야채를 아주 풍부하게 많이 넣어서 야채를 많이 먹고요. 계란 2개 정도를 풀어서 계란을 좀 먼저 먹는 거죠. 그래서 계란 먼저 먹고 마지막에 면을 먹는다면 혈당을 그나마 천천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밥 같은 걸 먹을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국밥에서도요, 나오면은 밥부터 먼저 먹는 게 아니라요, 거기 더 들어있는 야채와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와 이제 부속물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간장에 좀 찍어 먹고 마지막에 밥을 좀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먹는 순서만 바꿔도 이렇게 혈당이 조절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어야죠. 예를 들자면 흰 밥 대신에 잡곡밥이라든지 보리밥이라든지 콩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천히 혈당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드셔야 됩니다. 흰 빵보다는요, 검은 빵, 이런 브라운 빵 같은 게 훨씬 좋아요. 통밀빵, 호밀빵이 훨씬 좋고요. 그다음에 파스타도 정말 잘 만들어진 파스타들은요, 듀럼밀을 씁니다. 이것들은 정제된 밀가루보다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이렇게 해서 저항성 전분이 많은 것들을 통곡류 위주의 탄수화물을 드시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부득이하게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빵떡면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걸으세요. 식후에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에 시간 두지 마세요. 뭐 식후 20분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식후 20분 기다리다 보면 점심시간 다 끝나는 직장인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식후에 다 먹었으면 그냥 공원 한 바퀴 도십시오. 10분, 20분만 운동을 해도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혈당을요, 잡아서 천천히 올라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걸으세요. 그래서 계단도 좋고요, 공원도 좋고요, 식후에는 걷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빵을 얼려 먹으면 살이 덜 찐다는 한 연예인분의 팁이 이슈였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빵을 얼려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서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다라는 이제 그 연예인의 유튜브가 나와서 한동안 인기였죠. 맞습니다. 빵도요, 같은 빵이라고 해도 얼려 먹으면요, 이 안에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저항성 전분이 뭐길래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저항성 전분은요, 일반적인 그냥 전분, 뭐 우리가 밀가루라든지 뭐 감자 가루라든지 이런 것들 전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전분이 아니라 저항하는, 우리 몸에서 혈당에 저항하는 전분이에요. 그래서 이 저항성 전분은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위와 소장을 그대로 통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으로 그냥 직행을 해서 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장도 튼튼해지고 먹는 거에 대한 포만감은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 몸의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것들을 이제 전분의 구조만 바꾸면 이 저항성 전분이 되거든요. 저항성 전분은 천천히 혈당을 올리고요, 우리 몸에 유익한 효과를 많이 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빵 같은 경우는요, 얼려야 됩니다. 얼렸다가 빵을 이제 사가지고 오시면은요, 만약에 빵을 만들었다 그러면 한 김 식혀야겠죠. 그 다음에 냉동실에 얼렸다가 나중에 꺼내서 오븐이나 렌지에도 아주 약하게 해동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이게 밥하고 또 고구마 감자하고 조금 달라요. 빵은요. 밥도 흰밥도 찬밥 다이어트를 할 수 있고요. 고구마나 감자도 이렇게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구마나 감자 그다음에 흰밥은요, 얼리는 게 아니라 냉장실에 보관합니다.
냉장실에 1도에서 4도 정도에 얼리지 말고 보관을 6시간 내지 12시간 정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녁에 밥을 하면 한 김 식히고 나서 냉장실에 넣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먹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요 저항성 전분이 많이 생겨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도요. 노란색 바나나에는요 저항성 전분이 거의 없는데 이 푸른색 바나나에는요 녹색 아직 덜 익은 바나나죠. 여기엔 저항성 전분이 많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이 탄수화물을 먹을 때 정제된 탄수화물 혈당을 높이 올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성 전분을 먹는다면 훨씬 더 혈당에도 이롭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빵에 소스를 찍어 먹어도 살이 빠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원장님도 실제로 매 호밀빵에 발라 드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스가 무엇인가요? 제가 호밀빵, 통밀빵에다가 발라먹는 소스가 있어요. 제가 뭐 발라먹는 것들 많이 해봤습니다. 그 무가당 그릭 요거트도 발라먹어보고요. 뭐 버터도 발라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가당 땅콩 버터도 발라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먹으면서 혈당도 가장 안정적이었고 맛도 괜찮고 상당히 좋았던 게 후무스였습니다. 후무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후무스는요. 병아리콩이라고 아시죠? 병아리콩 요즘에 상당히 많이 인기고 저도 병아리콩을 아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병아리콩 홍보대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 병아리콩 상당히 좋거든요. 단백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리고 포만감도 상당히 좋고요. 무엇보다도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만감도 주고 단백질을 많이 주는 식물성 단백질 보고기 때문에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후무스는 뭐냐면은 병아리콩이 좀 딱딱해요. 그래서 후무스를 아주 불려서 후무스를 갈아가지고요. 여기다가 레몬이라든지 올리브유 또 향신료 같은 걸 넣어서 중동지방에서 오래 먹었던 이 소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빵에도 발라 먹고 뭐 다른 음식에도 다 발라서 먹고 후무스 자체로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우리나라 김치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후무스가 이 혈당 수준을 많이 높이지 않고 건강과 다이어트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도 많이 이제 이용을 해 본 거죠. 그랬더니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후무스도 이제 잘 고르셔야 돼요. 아주 전통적인 그 중동 지방에서 먹는 걸 고르면은요, 그 특유의 중동 냄새가 납니다. 이런 거 아닌 국내에서 잘 맞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입맛에 맞는 거 고르시고요. 후무스가 또 맛이 없다. 혈당 수준이 너무 낮아서 단맛이 없다. 그래서 여기다 당을 섞는 것도 있으니까 잘 당이 없는 성분들, 저항성 전분이 많이 들어가고 당이 탄수화물 총 함량이 5g 이하인 것들을 잘 고르시면 되거든요. 이런 걸 골라서 호밀빵에다가 후무스를 발라서 드시면요. 혈당 수준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고 그리고 아침에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에 간식이나 이렇게 해서 충분히 잘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식은 먹고 싶은데 탄수화물은 부담될 때 자기 전에 먹어도 부담이 적은 음식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 그게 무엇인가요? 마이너스 칼로리 음식이라고 있어요. 마이너스 칼로리 음식? 모든 음식은 조금만 먹어도 칼로리가 높아질 텐데 마이너스 칼로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마이너스 칼로리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씹잖아요. 소화도 시키고 이것에 칼로리가 소비가 되죠. 이 칼로리보다 더 적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포만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에도 좋고 밤에 그렇게 혈당도 많이 안 올리고 이런 음식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오이예요. 그래서 밤에 정말 야식을 내가 끊고 싶은데 뭔가 입이 허전하고 속이 허전하고 그래서 뭔가 먹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이를 꼭 드십시오. 그래서 오이는요. 100g 먹어봤자 칼로리가 11칼로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오이의 대부분은 95% 정도는 수분이에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좋은 성분 이뇨 효과도 있죠. 그래서 오이를 먹으면은요. 포만감이 생기고 다른 간식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이는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는 음식이고요. 오이의 성분 중에 우리가 다이어트에 그리고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좀 주목할 성분들이 좀 있어요. 포스파티딜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또 여기에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트륨 많이 먹으면 짜게 먹으면 이제 칼륨을 먹어라. 과일과 야채에 많으니까 칼륨을 먹어라 하는데 오이가 여기에 상당히 도움이 돼서 우리가 그 나트륨으로 인한 소금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뇨제 역할을 하는 성분도 있죠.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해 주는 에레신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다이어트를 저는 하고 있으니까 다이어트에서 주목하는 성분은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오이를 먹다 보면 약간 꼭지 부분에 쓴 부분이 있죠. 이게 오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분인데요. 이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요. 체지방 감소와 포만감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오이를 먹으면요. 다이어트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이를 먹으면 포만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극심한 이 식탐이 너무 많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자제시키기 위해서는 오이를 먹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 다이어트에 수분 섭취가 필수인데요. 맹물을 먹기 힘들어서 물에 뭔가를 타서 우려서 먹고 싶다면 어떤 것을 추천하시나요? 자, 다이어트 하실 때 수분 드시라 그러면 저는 맹물을 못 먹겠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께 저는 이제 계피를 타서 좀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많은 연구에서 이 계피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계피를 좀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수정과에 먹는 계피 있죠. 이 계피는요, 카시아 계피라 그래요. 이렇게 아시아 쪽에서 나고요. 또 먹으면 달콤하기도 하고 쌉싸름하죠. 그래서 이제 곶감이나 이런 걸 같이 넣고서 수정과에서 먹잖아요. 이 계피는 다이어트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우리가 실론 계피라고 있어요. 우리가 커피숍에 가면은 카페 라떼 같은 데다가 뿌려 먹는 것들 있죠. 이 계피는 향도 아주 좋고 한데 얘가 이제 스리랑카 쪽에서 나오는 실론 계피라고 합니다. 이 계피는요, 다이어트와 건강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이제 이 실론 계피를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하고요. 두 번째는요, 소화 속도를 좀 지연시켜서 소화가 빨리 되면 또 혈당이 많이 올라가니까 소화 속도를 지연시키고 포만감을 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서요. 가짜 배고픔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배가 고픈데 이거 약간 가짜 식욕 같아라고 느껴지신다면 계피탄 물을 하나 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기초대사량을 올리고 내장 지방을 제거한다는 이런 효과가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피를 이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요. 고르실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카시아 계피, 원래 우리가 수정과 같은 데 먹는 계피는요. 쿠말이라는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혈전을 용해하는 성분들이 좀 강하게 들어있어서 혈전이 용해하는 게 뭐 일부는 좋을 수 있지만 너무 과하면 몸에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실론 계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나온 실론 계피를 고르셔서 커피에도 타드시고 음료에도 타드시고 맹물에도 타드신다면 상당히 좋은 이 물을 먹는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몸에 좋은 줄 알았는데 물처럼 자주 먹으면 안 되는 차 종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물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물을 못 먹겠어. 그래서 여러 가지를 타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의하실 것도 있어요. 첫 번째는 카페인이 많은 음료예요. 커피라든지 녹차, 홍차, 보이차 이런 거 계속 드시다 보면요. 카페인이 점점점 높아지니까 가슴도 뛰고 교감신경도 항진되고 잠도 못 자잖아요. 이거는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적정량의 카페인은 괜찮지만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게 되니까 이렇게 카페인을 물처럼 타서 드시는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약재료로 쓰이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헛개차예요. 헛개차가 이제 간에 좋다 그래서 숙취 해소에 좋다 그러죠. 그래서 헛개차를 드시는 분이 계신데 과량으로 드시다가는요, 오히려 간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헛개차도 무리하게 물처럼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차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결명자차예요. 결명자차와 옥수수 수염차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들도 뭐 한두 잔은 괜찮지만 물처럼 계속 드시면요 이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명자차와 옥수수 수염차도 계속 물처럼 계속 드시는 거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요즘 제로 음료가 잘 나오는데 달달한 제로 칼로리 음료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제로 음료가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혈당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 사람들이 겁내하니까 제로 음료가 많이 나오는데 제로 음료도 문제가 많습니다. 제로 음료는요, 우리가 설탕이 안 들어가면서 대체 감미료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뭐 아스파탐도 들어간다, 여러 가지 또 아스파탐이 발암물질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체 감미료, 인공 감미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대체 감미료가 들어간 제로 음료를 먹으면 혈당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혈당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우리 인류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단맛이 들어가면 설탕류가 들어와서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로 음료를 먹어서 단맛이 나서 뇌에서는 인슐린 분비를 이제 나오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탕류가 안 들어오니까 췌장에서 나가려고 인슐린이 나가려고 하다가 안 나가고 나가려고 해도 안 나가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로 음료 많이 먹는 학생들이 제로 음료만 먹겠어요? 제로 음료에다가 감자튀김도 먹을 수 있고 햄버거도 먹을 수 있고 다른 거 많이 먹잖아요. 언젠간
탄수화물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것을 공복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공복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다 갑자기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요. 그동안 안 나왔던 인슐린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가짜 공복감에 속아 있던 우리의 위와 뇌가 진짜 이제 당분이 들어오면서 너무나 많은 인슐린이 뿜어내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다이어트에 방해되고 건강에 방해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들이 인공감미료는요. 위와 소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쭈루룩 내려가서 대장 안으로 넘어갑니다. 저항성 전분은 대장 안으로 넘어가면요. 대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지만요. 이 제로 음료는요. 유해균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제로 음료를 먹으면요 배가 빵빵하고 가스 나오고 소화 안 된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바로 이건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장 안에서 유해균의 먹이가 돼서요 장기적으로는 대장의 환경을 나쁘게 하고요 인슐린 저항성도 만들고 대사증후군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 한두 번 먹는 거 갖고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당 중독에서 헤어나오고 싶은데 그냥 맹물만 먹기엔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께요. 저는 설탕이 들어간 전통적인 코카콜라를 먹다가 중간에 이제 제로 음료에 콜라를 먹다가 맹물로 넘어가는 이런 과도기의 역할로 잠시 사용하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요즘에 학생들이나 젊은 층들을 보면요. 제로 음료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통적인 콜라를 하루에 한두 개 몸에 나쁘다는 생각을 하면서 먹었던 이런 과거와는 달리요. 이건 몸에 해가 없어 생각하면서 하루에 3개, 5개, 10개까지 먹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로 음료는요.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를 너무 많이 과신하고 과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제 원장님 환자분 중에 근육량도 유지하면서 위고비 등의 도움으로 살을 드라마틱하게 감량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다이어트를 하면요,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이제 하면서 근육을 최소화시키는 게 이제 의학적 다이어트의 목표이기도 하죠. 우리가 많은 이제 의약품들이 많이 개발이 됐죠. 예전에 뭐 나비약부터 해서 요즘은 이제 나비약 같은 거 많이 안 쓰지만 그다음에 싹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또 앞으로 나올 먹는 위고비부터 먹는 마운자로까지 많은 약들이 나오는데 이런 약물들을 사용을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근손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근손실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났는데 또 고통을 받으시고 다시 살이 찌면 마른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께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반드시 단백질 섭취를 강조를 하고 또 하나는 운동을 강조를 합니다. 그 운동도 그냥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지만 근력 운동을 꼭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가 꼭 병행이 돼야 되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좀 계세요. 이 환자분은 이제 50대 중반이 되신 분인데 이제 40대 후반부터 우리가 폐경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50대에는 완경이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살이 상당히 많이 찌신 분이에요. 젊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아름다우셨고 또 몸매도 상당히 좋으셨던 분이었는데 이 폐경기 즈음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내장 비만이 엄청나게 쌓이거든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내장 비만이 생기다 보니까 각종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폐경 즈음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고혈압, 당뇨병 전 단계, 그다음에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소견들이 다 나오고요. 여기저기 막 아픈 거죠. 발바닥부터 무릎 관절염까지 다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환자분이요. 밖에 잘 안 나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정제된 탄수화물로 위로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울감이 너무 심해지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뭐 정신과의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정신과는 안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우울한 부분들이 다이어트를 방해하고요. 다이어트가 안 되면 또 우울해지니까 밖에 안 나가고 밖에 안 나가니까 살이 찌고 살이 찌니까 또 밖에 안 나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이런 우울감도 해소를 하고 다이어트를 잘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분이 시작하셨을 때는 이제 마운자로가 안 나왔을 때였기 때문에 위고비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위고비 이제 제일 저용량부터 시작을 하면서 환자분께 이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보시지 않은 분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냐 물어보고 좋아하시는 운동이 있으면 그거 위주로 하면서 근력 운동을 곁들여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별로 하시는 운동이 없고 해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운동이 걷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러닝하면 된다 그리고 뭐 등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비만 클리닉에 찾아올 정도의 고도 비만 환자분들은요 운동을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극심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걷기조차도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운동이 걷기예요. 특히 식후 걷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식후 걷기는 뭐 준비물은 운동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식후에 걸으면 혈당이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몸도 이제 심신도 안정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식후에 걷기부터 시작해서 운동력이 점점 좋아지고 몸도 좀 빠지고 그러면서 이분께 이제 더 높은 강도로 빨리 걷기, 그다음에 계단 오르기, 그리고 아주 슬로우 조깅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위고비를 쓰다 보니까 이제 식욕이 떨어지고 식사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부분들을 이제 도움을 드리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병원에 찾으실 분들한테 식생활을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소금을 먹고 블랙커피 먹고 올리브유를 하나 먹은 다음에 출근해서 10시, 11시 되면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땡기니까 그걸 먹고 정말 잘못된 방식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바꿔드리면서 어떤 말씀 드리냐면 아기들이 부모로부터 식생활을 배우듯이 식생활을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중년 이제 다이어트 요쯤 가면요. 우리 생활이 그 예전의 생활 패턴이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고단백 식사, 계란이라든지 두부 같은 것들을 위주로 드시고 야채 많이 드시고 그리고 근력 운동을 꼭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체중이 점점 좀 빠졌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저희가 체크를 이렇게 해보니까 근육량은 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근육량 빠지는 걸 최소화시키면서 체중이 점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제가 이제 기쁜 게 뭐였냐면요. 환자분 체중이 빠지고 체지방이 빠진 거는 덤이에요. 환자분이 상당히 긍정적이 되신 거예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걷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서도 햇볕을 보면서 걷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밖에 나가서 걸으면 대인관계도 좋아지고요. 또 밖에서 햇빛을 쬐면 우리 비타민 D도 합성이 되고 우리가 긍정적이 됩니다. 바깥에 바람도 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햇볕 보고 걷기를 많이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환자분이요. 정말 날이 갈수록 얼굴이 밝아지시고 처음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을 했던 분이었는데 마지막에는 활짝 웃으시면서 나타나서 이제 자기 남편도 다이어트를 시키고 가족들도 다이어트를 시키고 막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처음에는 위고비로 시작했다가 위고비에서 좀 한계가 생겨서 마운자로로 바꾸고 최근에는 마운자로의 최고 용량에서 이제 낮춰가면서 테이퍼링이라 그러거든요. 마운자를 점점점 끊어가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도 요요 현상에 시달릴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이런 생활 습관들을 계속 이어 나가신다면 체지방 잘 빠지고 그리고 근육도 잘 유지를 하고 무엇보다도 갱년기 이후에 삶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스스로 하실 정도로 아주 긍정적이 되고 밝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보람을 가장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고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헬스클럽에 가서 PT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시고 더 내가 의학적으로 대사에 문제가 있는 걸 좀 해결하고 싶다 하신다면 인근의 비만 클리닉을 찾으셔서 다이어트 그리고 의학적인 개입이 있는 이런 치료 그리고 그 병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다이어트 하실 것을 적극 권장해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빼기 힘든 게 뱃살인데요. 말라도 배만 나온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똥배를 없애야 할까요? 요즘 사람들은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나와서 뭐 올챙이 배다, 거미형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배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아지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그 전반적인 일반적인 비만과 뱃살을 빼는 비만은 조금은 달라야 됩니다. 내장 비만을 빼는 거는요. 딱 세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배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신 운동을 하고 고강도 인터벌 운동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전신 운동을 하시라는 거. 세 번째는요. 스트레스와 잠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반적인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먹는 거 줄이고 뭐 유산소 운동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뱃살이라는 거는 조금 달라요. 내장 비만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대사가 많이 망가진 상태거든요. 이 대사가 망가지는 거의 1등 공신은 역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빵떡면,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빵떡면, 액상, 과당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탄수화물 양을 줄이시고 그 탄수화물은 먹되 통곡류 위주로 먹는다. 이것을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배가 나왔다고 그래서 배 운동을 한다고 배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배를 집어넣으려면요. 피하에 있는 그 피하 지방을 빼는 게 아니라 내장 지방을 빼야 되기 때문이죠. 물론 배에 근육이 너무 없어서 배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분도 계세요. 아기들이 그렇거든요. 아기들이 많이 먹으면 배가 불룩하게 나오는 이유가 이 장을 싸고 있는 장을 보호하고 있는 근육이 약하기 때문인데 성인들도 근육이 너무 약하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인들은요. 근육이 약해서 배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내장 비만이 삐집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을 빼려면요. 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전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을 다 사용하는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강도로 끌어올려서 운동을 하고요. 잠깐 30초에서 1분 동안 강도를 끌어올려서 하고 그다음에 불완전한 휴식을 1분 정도 취하고 또 이것을 반복하고 하는 것을 3 내지 5세트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이것을 반복하시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전신적인 운동을 한다.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요. 스트레스하고 수면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현대인들의 내장 비만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우리 내장 지방을 증폭시키는 그 수용체가 내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내장 지방은요. 스트레스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 몸에 축적된 결과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 원시인들이 추위와 그다음에 기아 그리고 동물의 쫓김, 상처 이런 걸로 고통받았을 때 지방을 내장 속에 축적해 놓음으로써 해서 더욱더 생존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던 기전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그렇게 이게 필요가 없는데 상사한테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사회적 금전적 스트레스 받으면요. 내장 지방을 쌓는 기전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라든지 호흡법이라든지 종교생활이라든지 취미생활 같은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해야 내장 지방이 빠진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스트레스 빡빡 받으면서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시면요. 내장 지방이 안 빠져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수면이에요. 수면이 현대인들에겐 거의 숙제가 돼버렸는데 이 수면을 못 취하는 분들 그리고 수면을 방해하면서 늦게까지 게임이라든지 뭐 자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현대인들에게 수면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요. 내장 지방이 쌓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장 지방이 쌓이는 원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10시에서부터 새벽 2시까지는요.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내장 지방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새벽 2시에 잔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몸은 내장 지방을 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밤 10시 정도부터 7시간 반 전후에 수면은 꼭 취하실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닥터리 TV 채널에서 내장 지방을 태우는데 걷기보다 3배 더 효과가 좋은 운동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건가요? 예, 그 운동은 바로 슬로우 조깅입니다. 자, 슬로우 조깅은요, 일본의 이제 의사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진 운동이에요. 슬로우 조깅은요, 복폭은 작게 하고 발구르기를 해서, 우리가 천천히 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니코니코 페이스라 그래가지고, 웃는 속도로, 웃을 수 있는 속도로 달리자라는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이 슬로우 조깅이 되게 인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우리가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러닝을 할 때는 이제 뒤꿈치로 땅에 닿게 되는데 이 슬로우 조깅은요. 앞꿈치로 땅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앞꿈치로 닿으면서 천천히 이제 운동을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슬로우 조깅은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슬로우 조깅을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저도 좀 해봤더니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는데 슬로우 조깅은요. 걷기보다요. 상당히 높은 칼로리 소모를 해요. 그래서 시속 4 내지 5km로 이제 천천히 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러닝을 고강도로 하시는 분들은요. 근육까지 많이 태워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4, 5km 정도로 천천히 달리잖아요. 그러면 오롯이 지방만 태운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강도 운동이 지방만 이렇게 태운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젖산이 쌓인다 그러죠. 우리가 등산 갔다 오거나 아주 고강도 운동을 하고 나면 막 아프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싱글벙글
달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산이 쌓이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네 번째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부상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분들 그리고 운동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요즘 러닝 열풍 불었다 그래서 러닝 하시는 그룹에 뛰어들어갔다가 기초적인 것도 못하면서 너무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하다가 다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요. 발바닥, 족저, 근막염부터 아킬레스 건염, 그다음에 무릎 관절염, 고관절, 허리까지 다 나가거든요. 근데 이 그 슬로우 조깅은요. 다칠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치는 걸 상당히 많이 방지해 주기 때문에 초보라든지 그리고 노인분들도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의 다이어트는 과거의 다이어트와는 정말 달라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최근에 두쫀쿠, 두바이 쫀두 쿠키 열풍을 한번 보세요. 줄을 서서 사람들이 사고 못 산 사람들이 통탄해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몇 배로 올려도 사람들이 사려고 하고 그것을 계속 소비하는 이런 문화. 그리고 최근에 유행했던 거 한번 보세요. 탕후루라든지 마라탕, 그다음에 대왕 카스테라 아주 여러 가지 많아요. 이게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빠른 게 있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자랑하고 싶고 막 그리고 남들에게 소외당하는 거 싫고 남들은 저거 두쫑쿠 다 먹어봤는데 나만 못 먹어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한번 먹어보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용해서 공장에서는 또 많은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들 찍어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것을 줄이겠다라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 정말 힘들게 돼버렸습니다. 그냥 넋놓고 살다가는요. 누구나 다 비만이 오고 중년 넘어서는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고요산 혈증까지 뭐 그리고 관절염 그리고 암까지도 다 비만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비만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과거의 다이어트와는 현재의 다이어트는 정말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정제된 탄수화물 확실히 끊고요. 건강한 통곡류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은 통곡류를 먹더라도 줄여 나가셔야 돼요. 아예 먹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100g에서 150g 정도의 순수 탄수화물은 꼭 드셔주셔야 돼요. 플러스 고단백을 아주 많이 드십시오. 자기 체중의 1.2g에서 1.5g 전후의 단백질을 하루에 충분히 섭취를 하시고요. 야채와 채소 많이 드시고 좋은 지방, 올리브유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리고 잠자는 습관 그리고 제가 운동 습관까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습관들을 계속 쌓아 나가고 적극적으로 그것에 개입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냥 사회에서 주는 것들대로 내가 움직인다면 몸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회의 풍조에 대처를 하는 다이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